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재혁입니다. 인구 120만의 특례시로 승격한 수원시. 그에 걸맞는 능력 있는 초대시장은 누구일지 그 이유만으로도 수원시장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만큼이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들께서는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잘 들어보시고 그 적임자를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수원시 8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으며 그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기호 2번 김용남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입니다. 이재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작 발언 이후에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그리고 후보자별 개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마무리 발언하고 나서 토론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두 후보께 3분씩 드립니다. 먼저 김용남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기호 2번 김용남이 인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 기호 2번 김용남이 수원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 점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는 계속 민주당 출신 시장이 시정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5석 모두를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정당에서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수원시정과 관련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 내지는 비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작 좀 이런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더 큰 사건이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이러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인물을 수원 시민 여러분께서 좀 바꿔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수원시장은 12년 동안 시정을 담당했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보다 맑고 투명한 수원시정을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약 보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중앙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중앙정부와 잘 소통하면서 우리 수원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지원을 많이 이끌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10여 년 동안 줄곧 추락해 왔던 수원시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수건사업, 예를 들어서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과 같은 사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출신의 기호 2번 김용남이 수원시장이 되어야만 중앙정부와 잘 호흡을 맞추고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수원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저 김용남은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수원을 잘 아는 후보이고 그만큼 애정도 깊은 후보입니다. 우리 수원 시민과 함께 이제 맑고 투명한 수원시장을 만들어가고 수원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준 후보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준 후보입니다. 저는 벌써 수원에 산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수원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또 지금까지 수원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원에서 살면서 대학 교수도 하고 또 부시장이란 수원시의 제2부시장을 5년간 했고요. 또 시민운동도 하고 이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수원의 구석구석 현장을 돌아본 이재준입니다. 이재준의 30년의 삶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욕구도 읽었습니다. 이 시대에 수원이 나가야 될 정신도 읽었습니다. 그동안 수원은 좀 답답했습니다. 125만 수원시에 걸맞지 않는 기초지자체의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례시라는 지위를 1월 13일 날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수원시 민주당 5명의 국회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 전체가 노력해서 얻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례시의 지위는 받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재정특례도 제대로 이루어야 되고 행정특례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 완성할 사람이 바로 이재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골목길에서 만나면서 세웠던 정책 비전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수원의 미래, 새로운 특례시의 새로운 비전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특례시의 비전을 열겠습니다. 저 이재준은 약속합니다. 군공항 특별법을 만든 사람,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당선 예정자죠. 그리고 군공항 이전에 설계를 책임진 저 이재준, 그리고 군공항을 이전하고 함께 노력해온 시민들과 함께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해서 이 이전 적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수원 시민들의 거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특례시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특례시에 답게 교통 문제를 개선해서 대중교통, 광역 대중교통도 완성을 이루고요. 또 3호선도 연장하고 신수원선, 신분당선도 조기 착공을 해내겠습니다. 수원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충분한 세수를 얻기 위해서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 성시기를 이재준 후보가 이제 배정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말씀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 공통 질문을 좀 통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들을 좀 들어보려는 계획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공통 질문에 각 후보가 2분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극심한 소음 문제와 고도 제한, 그에 따른 도시 성장의 어려움이 시민들로부터 늘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방부가 지역 후보지를 지금 화홍지구로 발표하게 되면서 오히려 현재는 화성 시민들의 반발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수원의 군 공항 이전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준 후보께 2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군공항 특별법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계신 김진표 국회의원께서 이걸 대표 발의하셨는 건데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본 후보가 그 당시에 제2부시장이었는데요.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전 계획서를 국방부에 건의해서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 지역 이전지는 스마트 폴리스라는 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수립을 해서 총괄로 그 이전 건의서를 승낙받은 거죠.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국방부가 화성이라는 지역에
선정을 하고 난 시기입니다.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하면 다음 단계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민투표는 화성 시민의 주민투표입니다. 해당 지역의 군공항 이전지에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지는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김용남 후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원을 약속받아서 6개월 내에 이루겠다라는 말은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요. 이 특별법 8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성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화성 시민의 마음을 얻고 군공항의 미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또 세워왔고 앞으로도 세울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군공항 이전지에 화성 국제공항을 설치하고 우리 지역은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영남 후보께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화성의 화웅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게 2017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약 3개월 전에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화웅지구는 예비 이전 후보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이 예비 이전 후보지 앞에 붙어 있는 예비를 올해 안에 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웅지구로 비행장이 옮겨가는 거를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사실은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작업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달 4월 15일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통이동 사무실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약 보름 후인 이번 달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원 권성구 서둔동에 내려오셔서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빨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접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그 법을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방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화웅지구에 붙어있는 예비자를 떼내고 이전 후보지로 확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가 국방부 장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 김용남입니다. 네. 수원의 가장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수원 구도심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여쭙고자 하는데요. 수원시의 노후화 구도심 이들을 활성화하고 또한 생활 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과연 무엇일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김용남 후보께서 먼저 답해 주시죠. 그동안 수원의 원도심은 우리의 자랑인 수원 화성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 피해를 받아온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 장안문부터 팔달문까지 이르는 화성 성곽 주변을 전주의 한옥마을보다 더 뛰어난 수원의 한옥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계획을 잡고 전주에 출장도 갔다 오고 전주시장, 전북도지사와 만나서 회의도 하고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옥 호텔을 유치하면서 거기 면세점도 집어넣고요. 그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타운을 조성하면 수원의 원도심이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장사도 더 잘 되는 그야말로 황금 상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대해 있어서는 역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수원은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가 지연되고 적절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원시장에 당선되면 주택국을 신설해서 많은 조직과 인원을 확충해서 이러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수준에서 결코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미스터 주차장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수원도 전국적인 문제와 똑같이 지나치게 양극화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간 구조도 그렇습니다. 구도심이 침체되어 있고 쇠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조차 못하는 지역은 도시 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제가 도시계획 전문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법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법 이걸 잘 활용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최대한 300%까지 높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사용해서 현재 대체로 250%에 머물러 있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그 일부 개발 이익을 그 지역의 공공 SOC 주민의 편리성을 담을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케 해서 그 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을 취하고요. 도시 재생 사업은 여러분 행리단길을 잘 아시죠? 요즘 전국에서 우리 수원의 핫플레이스, 젊은이들한테 핫플레이스인데요. 그 지역을 제가 직접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5곳의 도시재생을 국비로부터 받아내서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생 사업을 수원의 수원형 재생 사업을 곳곳에 놓고요. 또 이마저도 못하는 지역은 집수리 1만 호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낡고 어려운 집을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시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거 환경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 공통 질문 세 번째 순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그 수원의 특례시 승격에 따른 행정 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수원시가 지난 1월에 특례시가 되긴 했지만 실상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직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초대 특례시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서두르고 싶은 정책 무엇인지 행정 서비스 확충 방안 중점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재준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례시가 지정이 됐긴 했지만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 시장님이 해낸 거죠. 또 시민들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특례시는 재정특례과 행정특례가 있는데요. 재정특례는 현재 법으로 막혀 있고 행정특례는 한 30여 가지가 있다면 한 5, 6가지만 지금 승인이 된 상태라서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몫입니다. 앞으로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특례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특례를 할 경우에 최소한 800억, 900억 또 적극적으로 하면은 4,500억까지 재정특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특례를 이루면 가용 예산이 거의 4,500억까지 혹은 소극적으로 해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특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행정 서비스가 있다면 공무원 부시장 경험에 5년 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난 건데요. 일반 민원인들이 청사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가면 주택국에 가라, 도시개발과에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계속 핑퐁 게임을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법률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좋고 민원인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민청이라는 혁신 민원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가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이 문제를 며칠 내에 해결하고 민원인을 상담하는 혁신적인 민원실을 설치해서 공공서비스 질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용남 후보께서 답변 주십시오. 예, 금년 1월 13일자로 수원은 수원 특례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물론 특례시가 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약 2만 2천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뭐 뜻깊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특례시가 됐습니다만 울산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구는 수원이 울산보다 5만 명 이상 많습니다. 근데 공무원 숫자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예산도 본 예산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적습니다. 이제 특례시가 그야말로 광역시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이 첫 임기 동안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선 수원시의 조직과 인원을 확충해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행안부하고 잘 소통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주택국 신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국을 만들고 공무원을 더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일일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걸 취득할 때 취득록세를 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경기도로 들어가고 그중에 일정 비율을 수원시가 뭐 수수료 비슷한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이 취득록세 같은 세금을 수원 특례시가 바로 받는 시세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입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역시 의원 출신이 잘하겠죠. 네. 자, 세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차별화된 답변들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이 이어지는 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각 후보께 개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의 보충 질문에 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에는 각각 제한 시간이 있는데 각 후보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준 후보께 수원의 기업들이 하나둘 지방으로 떠나고 수원에서 자라난 청년들마저도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가거나 내지는 실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좀 극복하면서 수원이 자족형 도시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 기반 그리고 청년 일자리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그 해법을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우리 지역 수구도시의 자존심이 요즘 많이 잃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자영업자가 전국의 최고로 높습니다. 35%까지 높은데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1호 공약을 스마트 폴리스, 군공항 이전지에 이루어지는 스마트 폴리스는 물론이고 또 R&D 사이언스 파크 지난 정부가 하려고 지방 정부가 하려고 했다가 아직도 추진 못한 이 두 곳과 더불어서 첨단 기업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원을 혁신적인 4차 산업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 산업을 여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각종 연구소와 첨단 산업을 융합시켜서 수도권에서 제일 지리적 장점이 좋은 이곳을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세수가 넓어져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로서 국내외에 10개 이상의 큰 프로젝트, 신도시를 이미 총괄계획과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마곡 신도시도 제가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공간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수원의 또
그 공간 내부적으로 보면 8개의 더블 역세권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더블 역세권은 2개의 대중교통망이 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 더블 역세권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압축 고밀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곳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베저타운도 만들고요. 주거환경도 만들고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추진하는 강소 기업 500개를 육성해서 이 지역을 경제 중심지, 경제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영남 후보께서 1분 안에 보충 질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후보께서 군공항 이전 후에 그려질 청사진 또 8년 전에 발표만 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됐던 입북동의 R&D 사이언스 파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누가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최근 5년까지 민주당이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5년 내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군공항도 마찬가지고 R&D 사이언스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보름 전에 야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민은 집권 여당일 때도 5년 내내 아무 일도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야당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 뭔가 와닿지 않고 왠지 허풍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요거를 질문이라고 이제 좀 해석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는데 2분 안에 답을 듣겠습니다. 네, 김영남 후보님이 행정을 경험을 못하셔서 그런 모양인데요. 대통령과 친하다고 야당이다고 여당이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국민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논리적 근거와 염원과 또 전문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면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 5년 동안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숙성 단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바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지하철 하나만 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R&D 사이언스 파크도 예를 들면 벌써 추진해야 될 것이 지난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의 그 김영남 후보의 당이죠. 지난번 또 시장 선거에 나왔던 그 후보가 법적 투쟁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트집 잡는 정치 공세만 없었다면 벌써 R&D 사업이 사이언스 파크가 완공됐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야 구분 없이 정치적 공방 없이 이 문제를 추진한다면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 여러분이 찾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개별 질문 두 번째, 이번에는 김용남 후보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건국 이래 최저라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현재 평균 0.84%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수원은 그거보다도 더 낮은 0.80%입니다. 도에서도 좀 가장 낮은 수치죠.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비단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 또 그렇다면 어떤 극복 방안으로 해결해 가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1호 공약은 물론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은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공약이 바로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제가 수원 시민이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가리지 않고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수원시에서 대략 6,5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게 6,000명을 밑으로 깰 것 같습니다. 부부 합계 출산율이 0.8이 밑으로 깨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수원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출산율 제고가 수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된 바가 없었던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고 이것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방안도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 지금 기대 수명은 대단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사시면서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 뜻깊고 보람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경로당에 주치 제도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언제든지 하시라도 찾아갈 수 있고 또 가끔은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정해서 그곳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이 아니고 헬스케어의 중심이 되는 경로당으로 바꿔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사업도 힘쓰겠습니다.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준 후보께서 1분 안에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네, 김용남 후보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1,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 재정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용남 후보가 주요한 공약 사업을 몇 가지 냈는데요. 몇 가지만 잡았는데 대략 4,500억 이상의 비용이 됩니다. 우리 2022년 가용 예산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1,000억 원 조금 넘어요.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굉장히 행정과 재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씩 주면 출산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요. 여기 중앙일보 예전에 기사가 있습니다. 장려금 1,000만 원씩 준 지자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돈만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뭘 원하느냐? 출산을 해서 육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전생애적인 과정을 보고 네. 출산을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재준 후보께서 지정된 시간을 다 사용하셔서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후보께서 어떻게 요 내용들을 답변 개념으로 좀 해주셔야겠네요. 예, 역시나 2분입니다. 제가 내건 공약은 출산지원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과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가 밤중에 열이 나고 아프면 정말 부모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는 이렇게 밤에 찾아갈 수 있는 어린이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걸었고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 그 계층 격차가 그대로 교육 격차로 연결되는 현상을 끊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수원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본 예산 기준으로 올해 수원시의 예산이 2조 8,700억 정도 됩니다. 요새는 추경을 여러 차례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치면 거기서 약 1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요. 수원시장이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대략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3천억 원 갖고 정말 요긴하게 쓸 것이고요. 또 하나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민주당 쪽에서 시장을 하면서 수원시 산하 단체 기관 위원회 센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월급 받는 사람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보께서 이사장으로 있었던 수원도시재단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대략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매년 받는데 4분의 3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더군다나 그 조그만 조직에 이사장, 개인비서, 운전기사, 관용차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 싹 걷어들여서 수원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각 후보의 그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토론은 지금 중반을 약간 넘어섰습니다. 제 마무리까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각자 개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 발표는 2분 정도 가능하시고요. 질문은 1분,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2분 30초입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때도 역시 이 흐름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각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준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한 70여 가지 공약을 만들었고요. 또 시민 공모 공약을 실시해서 현재 한 6, 70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더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특례시에 걸맞는 교통정책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과밀도시이기 때문에 또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적인 친환경 첨단 대중교통 체계로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는 3호선을 세류역까지 연장해서 삼성과 불편한 그 세류동의 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신분당선을 연장을 조기 착공해서 주민들의 염원을 같이 부응하겠습니다. 또 신수원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선도 역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때 그 역사의 문제가 있는데요. 신분당선은 구은역 신설을 굉장히 많이 염원을 하셨고 또 인동선, 신수원선은 영통 입구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역사를 신설하겠습니다. 구은역은 왜 신설하느냐? 비식값이 낮아서 못한다 그러는데요. 농업박물관을 비롯해서 서수원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R&D 사이언스 파크는 두 후보가 다 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미래의 비시 가격을 더하면 충분히 서수원권에 여러 가지 개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은역 신설이 필요하고요. 또 영통 입구역은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평균 서울시 지하철 노선이 한 600m에서 800m 평균 거리인데요. 아마 이것도 넘고 비시도 거의 미래 가치를 넣으면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 네, 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께서 질문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후보께서 신분당선의 조기 착공 또 신수원선의 조기 착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은역과 영통 입구역의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내용을 아는 분들이 들으시면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수원선과 관련해서 이미 실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착공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영통 입구역을 신설하겠다고 또 공약도 내셨고 현수막도 내걸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노선도 이렇게 돼 있는 노선을 이렇게 꺾어서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착공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은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선거 때 표가 급하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을 속이는 것은 옳은 자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준 후보께서 2분 30초간 답변 가능하십니다. 네, 노선 변경은 없습니다. 노선은 있고 역사를 신설하는 설계를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미 역사 설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비용도 다 추계돼 있습니다. 검토는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을 반영했느냐 못 반영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조속히 추진하면 착공의 그 기간 연장 없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아마 김용남 후보가 이 도시교통 분야를 잘 모르시고 행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허풍 아니냐 그러는데 허풍 아닙니다. 실제 저는 일을 그동안 해봤고요. 도시계획 일을 국가적인 일도 많이 하고 국외 일도 신도시 계획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이미 5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허풍을 할 리가 없고요. 할 수 있는 일만 약속을 드립니다. 영통 입구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구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은의 서수원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제 간절한 마음이 반영돼서 그동안 바랬던 거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 상의를 드려서 협의 절차를 끝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 조기 착공하고 두 역사 설치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셨고요. 자, 우리 김용남 후보께서 추가적인 질문 가능하십니다. 글쎄 지금 이 후보의 말씀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입니다.
영통 입구역이 신설되려면 노선이 꺾일 수밖에 없고 완전히 기존에 설계된 노선과는 경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도 상의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항상 뭐 역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선거 때마다 약속하고 지키지는 않으면서 지금 뭐 재선, 3선 다 해오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또 주민들을 속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선거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바로 드러날 사실이 아닌 얘기까지 해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과연 옳은 자세인지 대단히 회의가 듭니다. 네. 자, 이재준 후보께서 2분 30초간 관련 답변 가능하십니다. 네. 재정 문제 등 관계없이 아까 공약의 일부만 봐도 4,500억 이상이 추가로 드는 그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신 김용남 후보께서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재정과 그 속도,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산장려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 환경, 출산에 대한 환경, 주거 환경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고요. 이 역시 약간의 노선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사의 지연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것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이제는 정치인 몇 명이 뭘 추진하는 거는 이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치인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보이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지 주체는 누구냐?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여념이 있으면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국회의원이 움직이면요. 국가도 움직여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타당성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몇 국회의원이 이제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의 생각을 민주주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지역 주민들의 논리와 타당성을 믿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증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그걸 중앙정부 특히 이 문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신설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미 저는 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이 일부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 듣고 김용남 후보께 공약 발표 말씀 듣고 나서 개병 보충 시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네, 얼마 전에 언론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 10%만 공약집을 발간했다라는 기사이고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수원시에 출마한 후보 중에 유일하게 공약집을 발간한 후보는 기호 2번 김용남 뿐이었습니다. 역시 준비된 후보와 준비가 전혀 안 된 후보와의 차별점이 이런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준비한 공약집이고요. 저는 많은 공약 중에 10가지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간추렸습니다. 물론 지역별, 동별 공약도 있고 또 분야별 공약도 5개로 나눠서 이렇게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약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온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언급됐던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수원쌤의 운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서수원, 북수원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중에서도 특히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원은 공군비행장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쓸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그전까지는 서수원과 북수원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산업연구단지로도 쓰고 또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도 마련해야 됩니다. 나머지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만 공약집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재준 후보께서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출산 장려금 무슨 비용으로 충당하실 건지 이미 가용 예산을 넘어서 훌쩍 넘었는데 어떻게 그걸 조달할 방법이 참 궁금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자기가 출연할 수가 있는 건지. 두 번째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연구소 등의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 저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현 시점에 그린벨트 권한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그 권한을 어떻게 하실지 그 절차와 과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토부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심의위원회를 한 10년간 이상 참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시장 행정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준 후보께서는 조경학과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도시공학이나 도시개발 전문가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예산,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는 2조 8,700억 원입니다. 이 본 예산을 대폭 더 늘려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중앙정부로부터 또 기재부로부터 협력도 받아야 되고 기재부와 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추경을 제외한 본 예산 자체를 늘려야 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시장의 몫이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했던 것이 예산을 따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초선 의원이었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 국회를 끝내고 나니까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의 당대표를 하고 계셨던 김무성 대표가 부르시더니 자네는 어떻게 초선 의원이 당대표인 나보다 더 지역 예산을 많이 가져갔나 뭐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새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예산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수원도시재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조그만 조직에 그리고 수원시의 예산을 40억 정도 받아서 겨우겨우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사장 몫으로 관용차, 전용 운전기사, 전용 비서, 법인카드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예산을 잘 다이어트하면 우리 미래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출산율 제고에 사용될 출산지원금 예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돈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출산지원금 형태로 주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왜 중앙정부에서 2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재준 후보께서 보충 질문 가능하시거든요. 1분입니다. 네, 아까 울산시를 비교해서 우리 김영남 후보께서 시민의 공공 서비스를 늘리려면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자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놓고는 또 우리 산하단체에 있는 여러 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을 모욕하시는 발언들을 했어요. 우리 사실은 울산광역시는 산하기관이 15개가 됩니다. 소요 예산이 2,5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수원시는 그에 반해서 9개 기관이고 1,700억 소요됩니다. 공무원을 갑자기 늘리지 못하니까 산하단체라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시민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산하단체입니다. 그 산하단체의 많은 종사자들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약간의 예를 들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침소봉대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미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달려가지 못하는 직접 서비스를 현장 서비스를 네. 직접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남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본인한테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는 이슈를 자꾸 제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을 보면
수원시로부터 약 4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원도시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0억 원 중에 사업 예산으로 그야말로 수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용역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예산은 약 10억 원입니다. 나머지 30억 중에 25억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운영비입니다. 뭐 전기세도 내고 뭐 이런 걸 내겠죠. 제가 바로 지적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원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체 사용 예산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나머지 4분의 3, 뭐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운영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25억 원을 쓰면서 수원 시민을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업에는 10억 원을 쓴다? 뭐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 후보께서도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출마하기 직전까지. 재단 이사장실의 구조를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아니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 기관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이 그 재단 돈으로 관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더군다나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또 개인 비서까지 두고 이래 갖고는 수원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잘 수원 세금으로 그 호의호식을 하시다가 이번에 또 시장이 되시겠다고 출마를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니까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시 예산을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많이도 받아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배정되는 수원 예산은 오로지 수원 시민만을 위해서 쓸 것이고 이사장이나 기관장 몇 명이 독점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잠깐 환기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수원시 8달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원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열띤 토론과 여러 가지 이견 대립 가운데 좀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도권 토론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환기를 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좀 개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진행을 합니다. 각 후보들에게 9분 정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주도권 토론을 가진 후보께서는 1분 30초 내에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요. 대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30초 정도는 할애해 주셔야만 합니다. 답변을 듣자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질문이 1분을 넘어갈 경우에 또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30초 이내로 줄어지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부득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인지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주도하고 계신 후보자께서 남은 잔여 시간이 30초 미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보다는 내용을 마무리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수준 높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남 후보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후보님, 네. 2015년에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그렇죠. 예, 그때 도시계획 11년에서 심의위원회 16년까지 5년 동안 그때 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2015 년도에. 제2부시장은 당연직 부시장 그러니까요. 예. 위원장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시죠? 2015년도에 있었던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업자로부터 억대가 넘는 뭐 한 1억 5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만 그 돈을 받고 체육시설의 용도 변경을 해줘서 아주 수십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 이런 그 혐의로 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그때 지금 1억 5천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도시계획위원과 같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때 당시 위원장으로 계셨죠. 네.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혜는 없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해보시죠. 예. 2010 얼마 전에 압수수색이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조금 설명한 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김용남 후보가 토론회나 유세 현장에서 그게 혹시 이재준과 관련되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의혹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특혜 의혹도 없습니다. 그걸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원래 용도 변경을 20%밖에 근생 시설을 허가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스포츠 시설을 해야 되는 규정이 예전에 법률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아마 몇몇 세 군데 정도의 대형 스포츠 시설을 전임 시장 때 만들어졌죠. 근데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 용도 변경을 더 시켜서 40% 50% 정도 하면 여러 가지 편익이 생기는데 스포츠 시설로만 묶여 있으니까 대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전국적으로 민원을 계속 내고 수원도 역시 내고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정권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민원을 그냥 해소해 주겠다라고 해서 2015년 전 한 몇 개월 전에 저희가 허가해 준 몇 개월 전에 50%까지 상향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춤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원시가 움직이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1지자체를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증가시키질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마 업자가 특정인에게 이걸 해달라. 법률이 바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추측건데. 근데 그거는 개인의 이탈을 했는 것은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수원시가 뭘 잘못을 했냐, 부시장이 제가 뭔 잘못을 했냐라고 자꾸 언론과 또 유세 현장에 떠들고 다니는 것은 후보자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겨우 그걸로 네거티브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경찰서에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2부시장 당시에 이재준을 공격한 게 아니고 이미 첩보가 예달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왜 하필 이때 압수수색을 했을까라고 나는 또 걱정이 돼요. 김용남 후보님의 옛날 10년 전의 시절을 가면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저는 또 거꾸로 이거 누구의 작품일까? 하필 선거를 앞두고 왜 그런 짓을 할까? 단호하건데요.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제 잘못입니다만,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이답니다만 법률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의 이탈을 하나님이 아닌 제가 함부로 제어할 수 없었다는 죄책감은 있죠. 그럼 근데 지금 제가 할수 없는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조금 길어지셨는데 지금 답변 취지는 그러니까 그 업자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게 전혀 줄 필요도 없었던 안 줘도 자연이 될 거를 1억 5천만 원을 잘못 알고 줬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건가요? 추측건데 그 업자는 박근혜 정부가 그걸 완화해 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그 작업을 했는 거를 제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추측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50%까지 완화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40% 정도 완화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지 않고 여러 지자체가 좀 하고 난 후유증을 보고 문제가 없구나라고 해서 한 3개월 뒤에 전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용도 변경하는데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3분의 2 동의를 얻고 그걸 신중하게 판단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굉장히 막중합니다. 시민사회도 들어오고 교수들도 들어오고 민간업체들 좀 민간의 전문가들도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동의 합의를 거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법률적으로 국가가 승인했고 또 50%까지지만 40%로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주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한 문제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이 후보님도
20%만 상가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2배인 40%로 올려주는 거에는 그때 동의를 하시고 같이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한 예. 거죠. 정부가 국가정부가 그것을 승인했기 근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될 거를 당연히 될게 하는데 아니었어요. 왜 1억 5천만 원이나 줬을까요? 그 업자가요? 그건 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원을- 적어도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업계에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규정이나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곧 바뀔 것인지 잘 알고 있을 법한 업자가 그거를 억대가 넘는 돈을 뒤로 줘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그 용도 변경을 이끌어낸 거로 봐서는 글쎄요. 이 후보님은 그때 혼자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사실은 전혀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상당히 돈 값어치가 있을 수 있는 내부 정보였겠네요. 아니죠. 제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김용남 후보가 네거티브를 그렇게 정책을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런 걸 자꾸 네거티브하게 없는 사실을 자꾸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뒤져봤어요. 그래서 알아진 추측과 사실인데 경찰 조사한 사람들한테 여쭤봤죠. 이게 포커스가 뭐냐? 또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사건의 전말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취조를 해보니까 그 특정인이 더 많은 계약을 서로 했답니다. 계약서를 주고받고 했는데 7억인가 8억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큰 돈을 주고 했는데 그걸 이루어질 줄 모르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승인하고 그 승인된 날로부터 4, 5개월이 지난 뒤에 수원시가 바뀌어지니까 나머지 돈을 계약서에 있는 나머지 돈을 너는 역할을 하지 않았지 않냐. 정부가 했지 너가 한 게 않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추측건데. 그래서 이것을 특혜 시비로 몰아갈거나 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시 행정부로 돌리는 것은 또 이재준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정 개인의 이탈을 막지 못한 거는 그건 좀 윤리적으로 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 보름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이 경찰청에 수사 중이다. 그러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 후보님처럼 경찰청에 대해서 너희들 무슨 사건으로 어떻게 수사 중이냐 이렇게 직접 물어봐서 그거 말고 7, 8억이 더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받아낼 네. 자, 현재 김용남 후보께서 주도한 주도권 토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직전에 있었던 발언은 30초 미만이었기 때문에 질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이재준 후보의 주도권 발언 시간입니다. 역시 9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너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네거티브를 하고요. 압수수색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 누가 지시했을까 이것도 참 의문점인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김용남 후보는 자기 공약을 홍보하는 것보다 더 많이 12년에 염태영 정부 때가 뭐 혹시 문제가 있다, 부패했다 이렇게 부패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패가 됐으면 벌써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전혀 문제가 없이 저는 부시장을 하기 전에 부시장 요청을 시장이 요청할 때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이 분야를 잘 아는데 제2부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나는 많은 지자체 경험을 중앙정부도 하고 지방정부도 했지만 만약에 시장님이 저한테 청탁을 하면 그 청탁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장이 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청탁을 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부시장한테. 그렇습니까? 그 조건으로 사실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많은 청탁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이 부시장을 직을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한 건의 마무리해 주시죠. 딱딱한 부정부패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 보니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정미경 의원이 염태영 시장님 4년 전입니다. 이 시장 선거 때 염태영 시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R&D 사이언스 파크 땅 투기 문제로 도배를 했어요. 플랜카드 기억나십니까? 온통 플랜카드가 지금 김용남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적이었는데 결국 선거가 끝나고 자, 이재준 후보께서는 예. 질문 제한된 1분 30초 시간을 초과하고 계신데요. 네. 예, 마지막 가급적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그것과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4년 전 선거에, 물론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후보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그 후보가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니까 다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입북동 R&D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게 염태영 전 시장이 갖고 있는 땅과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건 관심도 없고요. 그 땅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그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로 8년 전에 수원시에서 발표만 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그 부지에 어떻게 하면 이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첨단 산업의 연구단지로 조성할 수 있느냐, 이것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그 땅은 물론 대부분 성균관 대학교가 갖고 있는 땅이고 대략 35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뭐 넓다면 넓은 땅이지만 사실은 대규모 어떤 공단을 유치하기에는 좁은 땅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땅값은 대규모 제조업 공장을 유치할 만큼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그린벨트 해제를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서 취임하자마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원희룡 장관은 저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생활도 같이 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도 같이 일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물론 인연만 갖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처음에 풀어나갈 때는 이런 것이 아주 좋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이곳 입북동의 R&D 사이언스 파크부터 풀어서 그곳에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첨단 산업의 연구단지를 유치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추락해왔던 수원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 수원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멀리 서울로 또 화성으로 고난한 그 출퇴근길을 겪지 않도록 우리 가까운 수원시 안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R&D 사이언스 파크를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저하고 비슷하니까 그건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건 제가 부시장 시절부터 추진하려는데 지금까지 왜 못 추진했냐? 정치적 그 당시 여당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R&D 사이언스 파크가 땅 투기처럼 감사원에 고발하고 검찰청에 고발하니까 그게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냐? 다 무혐의였습니다. 결국 정치적 공방 때문에 상대방의 네가티 때문에 좋은 우리 발전 전략과 사업들이 지금까지 정체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같은 당 후보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와서 그걸 하겠다. 그쪽 지역의 시민들과 또 전체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또 말씀마다 비행장은 대통령과 친하니 또 무슨 사업들은 국토부 장관과 친하니 등의 친근 관계로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네 능력과 또 전문적인 식견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시장 5년의 경험, 대학 교수의 13년의 경험 등의 여러 가지 경험, 또 전문가로서의 그동안의 활동, 정치적 경험, 5년 동안의 정치적 경험 등을 정책과 정무적 감각을 갖고 또 식견을 갖고 이걸 추진할 능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대통령과 친하고 뭐 어디에 친하고
사실 친분 관계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분 관계로 했으면요 세상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 왕정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어폐도 있고요. 생각의 사고 구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일을 해보시면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해보면 이건 모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2014년 연말에 소위 그 박춘풍 사건이라는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팔달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수원 4개구 중에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팔달구에 경찰서를 만들어야겠구나 결심하고 2015년도부터 본격적인 유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경찰서 하나 만드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 보면 한 20년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수원은 그 후보 대상지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청을 찾아다니고 또 당시 행안부 장관인 정점섭 장관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물론 제가 나온 법과대학의 교수 출신이시고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환 기재부 장관 또 이완구 국무총리를 찾아뵙고 팔달구의 치안 상황 또 경찰서의 유치 필요성 같은 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랬다면 1년 만에 팔달경찰서 유치 절대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이완구 국무총리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없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부터 본회의장에서 그런 약속, 되겠습니다. 경찰서 유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실제로 김용남 일을 해보시면 압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은 곤란하시고요. 네.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친분 관계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적 네트워크 중에게 말씀하셨는데 필요해요. 근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힘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시장의 지도력입니다. 시장의 몫입니다. 저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논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두 분께서 너무 신사적이고 페어하게 각 후보의 답변을 경청하는 그 자세와 배려해 주시는 시간들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보다는 주도권 답변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열의 넘치는 의견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토론회가 좀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서로 논하면서 좀 못다한 이야기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각 후보께 마무리 발언으로 2분 정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혹시라도 못한 말씀들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준 후보께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켜보셨나요?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성과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랑 얘기를 고백하고 좀 맞을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수원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수원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년 이후로 20살 이후로는 수원에서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수원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만나고 함께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또 시민운동도 하고 또 행정 부시장으로서도 만나고 수원 사람으로 살았죠. 진짜 수원 사람은 저 이재준입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대로 30년 여기서 시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았는 거죠. 저는 정말 수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자랑스럽고 또 수원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외국에 많은 논문 발표나 또 행정 발표를 갈 때가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수원 자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찬사를 또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제 이번에 출판한 출판물이 나의 사랑 나의 수원입니다. 김용남 의원은 수원의 아들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최근 30년은 어디서 산지 잘 모르겠어요. 수원에 저만큼 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시장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원에 살면서 수원 사람들과 막걸리도 먹고 친근하게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노래해야 됩니다. 저 그동안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검증돼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수원을 사랑하는 저 이재준을 선택해서 수원의 미래를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용남 후보 마무리해 주시죠.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토론 재미있게 보셨나요? 토론을 통해서 어느 후보가 준비된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했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이 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기호 2번 김용남은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가 나고 자란 수원을 위해서 모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하늘이 도우셨는지 제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질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수원 시민께서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역대 어느 시장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정말 일 잘하고 힘센 머슴, 그렇다고 세경을 제가 더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원 시민들께서는 일 잘하고 힘센 머슴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활용하셔서 그동안 70여 년 동안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셨던 분들이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도 이제 실제로 해내고 수원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고단한 출퇴근길을 서울로 화성으로 다니셨던 수원 시민들께서 이제 서수원 북수원 지역에 새로 조성될 첨단 산업의 연구단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도 하시고 수원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를 다 쏟아붓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네. 자,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수원의 특례시 승격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수원 특례시의 미래를 설계할 적임자는 누구인지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6월 1일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8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수원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